이긴 다음 날은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 걸까? 옥포에서 돌아온 뒤 나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었다. 아군은 살아 있었고, 적선은 가라앉았고, 보고서는 조정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막상 그 이튿날 아침, 갑판에 나가 바다를 보았을 때 파도는 어제와 같은 속도로 밀려왔고, 바람은 어제와 같은 방향에서 불어왔고, 하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날이 있다. 무언가를 해냈는데, 그 다음이 더 막막한 날. 이긴 뒤에도 전선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아침 바다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다. 병사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았다. 포구에서 돌아오는 배 위에서 몇몇은 서로 어깨를 두드렸고 몇몇은 그냥 노를 저었다. 축하는 짧고 피로는 길었다. 그것이 전쟁의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이었다. 승리가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은 하루뿐이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바다는 같은 얼굴이고 사람도 같은 무게를 지어야 한다. 옥포의 기억은 오래지 않아 자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그 감각을 정확히 몰랐다. 자랑스러움이라고 여겼다가 어느 밤에는 그것이 회한이라는 걸 알았다. 이유가 분명했다. 그 승리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충분히 이기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기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적이 나오지 않는 싸움은 싸움이 아니다. 적이 나오지 않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대기실이다. 견내량.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나는 그곳이 절전의 장소가 아니라 소모의 장소가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좁은 수로 둘러싸인 지형, 언제든 폭우로 숨어들 수 있는 안쪽. 적은 그 지형을 읽었고 나는 그 적을 읽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읽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그 차이가 지휘자의 하루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밖에서는 알기 어렵다.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무능처럼 보이는 날이 있다. 그러나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종류의 결단이다. 움직임이 없는 것이 판단이 없는 것처럼 읽히는 그 간극 속에서 장수는 아무 소리 없이 혼자 버텨야 한다. 2부 출항, 정박, 이동, 또 출항, 정박, 이동. 날마다 같은 순서가 반복되었다. 기록에는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문장이 계속 올라갔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손이 조금씩 느려졌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찾지 않았다는 것처럼 읽힐까 봐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찾았지만 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못 찾은 것처럼 보인다는 데서 오는 무기력이었다. 포구의 숨은 적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나는 그 물음을 진지하게 오래 붙들었다. 겹수로에 들어가면 아군의 판옥선은 기동력을 잃는다. 넓은 바다로 유인하지 않으면 화포의 이점도 없어진다. 불을 질러 연기로 몰아낼 수 있는 지형도 아니었다. 기습은 불가능했고 정면 돌격은 자살이었고 기다리면 적이 먼저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환상이 되어갔다. 수군만으로는 유인할 방도가 없다. 그 결론에 도달한 날 나는 한참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일지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가 놓았다.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 장수가 할 수 없다는 문장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쓰지 않으면 그것은 더 나쁜 거짓이 된다. 현장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지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썼다. 담담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거짓 없이. 수급만으로는 방도가 없다고. 육지에서 적을 압박해 쫓아내지 않으면 이 대치는 영원히 소모로만 끝날 것이라고. 그 문장이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게 그 문장은 패배가 아니었다. 한계를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현장의 기준. 조정이 보내온 지도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내 발이 딛고 있는 갑판 위의 기준. 기준을 잃은 장수는 무서운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예라고 쓰게 된다. 그 글자가 사람을 죽인다.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만이 아니다. 위에서 내려온 잘못된 판단에 예라고 쓴 문서. 한 장이 수십 명의 노군을 쓸모없는 방향으로 보내는 명령이 된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했다. 적의 칼보다 내 붓끝의 거짓을 더 두려워한 날이 있었다. 할 수 없다고 쓰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쓰는 것이 진짜 패배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 3부. 바람이 돌았다. 아침에 남풍이었다가 오후에 북풍이 되는 날들이 이어졌다. 돛을 올리면 방향이 틀리고 노를 저으면 파도가 뱃머리를 밀어냈다. 반옥선은 무거웠다. 그 무게가 전투에서는 강점이었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날에는 그 무게가 고스란히 지휘자의 결정에 얹혔다. 오늘 출항해야 하는가? 문장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판단 안에 바람의 색이, 파도의 방향, 아군 병사들의 체력, 식량의 양, 약재의 재고, 배의 이음새 상태, 노군들이 어제 얼마나 잠을 잤는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지휘의 무게였다. 그 중 하나라도 놓치면 출항은 전진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 그리고 소모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전선을 무너뜨린다.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 전장에 있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움직이는 날은 최소한 방향이 있다. 설령 그 방향이 틀리더라도 몸이 움직이면 정신은 그것을 쫓는다. 그런데 기다리는 날은 다르다. 몸은 제자리에 있고 정신만 사방으로 달아난다. 병사들의 얼굴에 그것이 먼저 나타났다. 눈이 멀어졌다. 파도를 봐도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고향을 보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답이 나오지 않는 회의가 반복되는 날.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의 눈은 조금씩 그 자리를 떠난다.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 눈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오는 것. 그것이 지휘자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소리 없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 눈들을 내가 견뎌야 했다. 내 몸도 버텨야 했다. 어떤 달에는 열이 내리지 않아서 하루 이틀 눕게 되었다. 그럴 때가 가장 두려웠다. 장수가 누워 있으면 진영 전체가 판단을 잃는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느낀다. 지휘자가 건강해야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무게였다. 열 속에서도 보고서를 썼다. 손이 떨렸다. 붓을 쥐는 힘이 가늘어졌다. 그래도 썼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쓰지 않으면 오늘 이 진영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날의 증인이다.
장수가 아픈 날에도 현장은 돌아가고 그 현장을 누군가는 남겨야 했다. 비가 열흘 가까이 이어진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비가 적에게도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가 뒤집혔다. 적은 포구에 숨어 있었으니 비가 내려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만이었다. 우리는 달랐다. 비는 배의 이음새로 스며들었고 화약을 눕게 만들었고 노군의 체온을 빼앗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천천히 갉아먹었다. 자연이 어느 편인지는 현장에 있어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자연이 내 편이 아닌 날 지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판단의 기준을 더 좁게, 더 단단하게 붙드는 것. 사부. 보급이 가늘어지면 판단도 가늘어진다. 이것은 내가 가장 오래 숨긴 사실이다. 보고서에는 쓰지 않았다. 썼다가 지웠다. 조정에서 읽으면 그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보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물러나라는 근거로 익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러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지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군 전체가 쳐다보는 방향 위에 있다. 장수가 물러서면 병사들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저 무너진다. 그러니 보급이 가늘어져도 자리를 지켜야 했고, 자리를 지키면서 보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노군들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배를 젓는 것이 그들의 몫인데 그 몸이 먼저 허물어지고 있었다. 치료할 약재가 부족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색하지 않았다. 장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 시절 가장 흔하고 가장 슬픈 충성이었다. 그 눈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공정한 장수인가를 자주 물었다.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는 정의처럼 선명하지 않다. 싸움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못한 사람 사이의 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병이 든 병사를 어디까지 쉬게 할 것인가? 보급이 부족할 때 무엇을 먼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판단들 하나하나에 공정의 무게가 얹혔다. 지금도 그런 자리는 있다. 팀의 성과를 나눌 때, 누군가의 수고를 먼저 알아봐야 할 때,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 공정하려는 마음만으로는 공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공정은 의지가 아니라 기준이고,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서 나온다. 그 사실을 직접 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공정은 그냥 좋은 말로만 남는다. 틀렸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날은 병든 이를 더 쉬게 했어야 했는데 상황에 눌려 그러지 못했다. 어떤 날은 공을 올려야 할 사람보다 목소리 큰 사람 쪽이 먼저 기록에 남았을 수도 있다. 그 모든 틀림을 지금 안다고 해서 뜻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그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남은 책임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틀린 판단과 무책임한 판단은 다르다. 그 차이만큼은 끝까지 붙들려 했다. 5부. 조정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부산을 치라.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잠시 눈을 감았다. 부산. 물론 부산이 핵심이라는 것은 나도 안다. 적의 본거지, 보급의 뿌리, 병력의 출발점. 그곳을 끊으면 전선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길목이 눌려 있었다. 견내량을 지나 부산으로 가는 수로 그 길목에 적이 진을 치고 있었다. 대선단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더라도 그 피해 속에서 전선을 지탱할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지도를 보지만 지도에는 물살이 없고 바람이 없고 오늘 새벽 노군 3명이 열로 쓰러졌다는 사실이 없다. 조정의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문제는 보이는 것이 다를 때 누구의 판단이 실제 결과를 만드는가. 그 책임은 결국 갑판 위의 사람이 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는 조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고 동시에 조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야 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계산했다.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어느 선에서 손실이 전선 붕괴로 이어지는지. 그 계산이 조정의 기대와 다를 때 장수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판단을 지킬 것인가? 나는 현장이라는 기준으로 지켰다.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가능해지는 조건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아가면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명령의 목적 자체를 잃게 된다는 것. 그 계산을 매번 보고서에 담았다. 온전히 투명하게. 6부. 원균에 대해서는 오래 생각해도 한 가지 감각으로만 정리가 된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라면 오히려 쉬웠을 것이다. 분노는 에너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래도 상대를 향한다. 내가 느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공문이 왔다. 그 내용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달랐다. 합의가 어그러지고 움직임의 보조가 맞지 않았다. 어떤 날은 술 냄새 같은 것이 간보에서 흘러나왔다. 어떤 날은 그의 부하들이 내 진영의 결정에 대해 다른 말을 옮겼다.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작은 것들이 큰 것들보다 더 빠르게 전체를 허문다. 비난이 아니라 불신. 그것이 문제였다. 비난은 말로 전달되지만 불신은 판단으로 전달된다. 부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순간에 저쪽이 과연 올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면 이미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이다. 서로를 믿지 않는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 각자의 진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사람을 소진시키는지 전선이 아니어도 안다.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같은 방향을 가려는 것은 눈을 반쯤 감고 걷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걸음이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 불온전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 나는 오래 고민했다. 이것을 기록할 것인가? 이 불신의 감각을, 이 어긋남의 날들을. 기록하면 그것이 고발이 된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폐가 된다. 결국 나는 사실만 썼다. 어느 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어느 날 움직임이 각자였다는 것. 판단은 읽는 사람에게 맡겼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공정하게 보고했다. 공이 있으면 공을 올렸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말했다. 그것이 가장 느린 싸움이었다. 이기지도 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준을 붙들고 있는 싸움. 그 싸움이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다. 7부. 충청수군을 부르기로 했다. 그 결정이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읽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었다. 더 정확한 말이 있다면 지옥을 씻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였다.
이대로 더 이상 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 대치가 의미 있는 압박이 되려면 더 이상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도움을 받는 것과 힘을 더하는 것은 다르다. 한쪽은 부족해서 청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충분해지기 위해 더하는 것이다. 나는 후자로 붙들고 싶었다. 판단의 내부에서만큼은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것이 장수의 덕목이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긴 소모전 앞에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힘을 더할 줄 아는 것이 더 오래가는 강함이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목적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공문을 썼다. 담담하게, 이유를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정에도 보고했다. 왜 필요한지를 숨기지 않고. 이 과정이 부끄럽지 않아야 했다. 어떤 결정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유가 흔들리면 방법이 흔들리고, 방법이 흔들리면 결과가 무엇이든 내가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납득하지 못하는 결정은 승리도 패배도 남기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 기준이 있는 결정만이 나중에 무언가를 남긴다. 충청수군이 왔을 때 나는 그 배들의 수를 먼저 세지 않았다. 그 사람들의 눈을 먼저 보았다. 얼마나 오래 달려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전력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합류한다는 것은 숫자가 더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몸과 판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책임도 내가 졌다. 8부. 육지에서 소식이 왔다. 진주 쪽에서 전운이 짙다고 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했다. 적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 주변 고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소문과 보고가 뒤섞여 있었다. 어느 것이 실제이고 어느 것이 확장인지를 바다에서 앉아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불가능함이 또 다른 소모였다. 전장에서 정보는 전력이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판단이 공허해진다. 그런데 육지의 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형태를 잃는다. 급히 달리다 보면 수가 부풀고 방향이 흔들리고 때로는 이미 지난 일이 지금 일인 것처럼 전해진다. 나는 모든 소식을 일단 낮게 놓고 읽었다. 과장이 절반은 섞여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사실의 무게라고. 그렇게 해도 진주가 위험하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주. 그 이름이 입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성이 버텨주어야 했다. 내가 바다를 지키는 동안 육지의 성들이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다. 그 믿음 위에서 나는 수군을 움직였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다에서의 모든 판단이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된다. 그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갔다. 답이 없는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전쟁의 일부였다.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 장수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 그 방향이 맞는지는 나중에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가리켜야 한다.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장수의 무력감이란 전쟁의 가장 낡은 고통 중 하나일 것이다. 내가 지키는 것이 물길이고 물길을 지키면 육지도 산다고 믿는다. 그러나 육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믿음은 매우 얇아진다. 분노보다 책임감이 먼저 왔다. 그리고 책임감 뒤에 무력감이 따라왔다. 그것을 누르면서 다시 갑판으로 나갔다. 나가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수의 자리는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더 생각해봐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일어서서 갑판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지위였다. 마지막 부. 그 시절의 날들을 지금 돌아보면 이긴 날보다 기다린 날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상하다. 전투가 있던 날은 어떤 파편들로만 기억된다. 포성, 연기, 어떤 명령, 어떤 결과.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날들은 구체적이다. 바람이 어느 방향이었는지, 병사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일지 앞에서 붓을 든 채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어쩌면 그것이 시간의 진실한 무게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극적인 순간보다 버텨낸 평범한 날들 속에서 더 깊이 형성된다. 보성 속에서는 몸이 먼저 움직인다. 판단보다 반응이 앞선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는 날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드러난다. 두려움도, 의심도, 기준도, 피로도. 전투가 아닌 날에 진짜 장수가 시험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이는 옥포의 포성을 기억할 것이고, 어떤 이는 한산도에서 별을 보며 지새운 밤을 기억할 것이다. 기억은 사람마다 다른 곳에 내려앉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떤 날들이 그 사람들을 진짜로 만들었는지를. 싸운 날이 아니라 싸우지 못한 채 버틴 날들이 사람의 속을 채운다.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사람을 가장 깊이 파고든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몸은 멈춰 있고 판단만 계속 돌아가는 날. 움직이면 적어도 몸이 판단을 따라주지만 멈추면 판단이 혼자 남겨진다. 그 판단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누군가의 질투가 진영을 느리게 만들 때, 공문 한 통이 협력의 문법을 바꿀 때, 보급이 가늘어지면서 가능한 선택지가 줄어들 때,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이 현장에서는 불가능으로 읽힐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얘가 붙든 것은 기준이었다. 기준은 큰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이 판단을 내가 나중에 납득할 수 있는가? 이 결정 안에 공정이 있는가? 이 보고서에 책임이 담겨 있는가? 그것뿐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물음은 유효하다.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때, 위에서 내려온 기준이 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함께 가야 할 사람과 보조가 어긋날 때,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기준으로 돌아온다. 그 기준이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결정한다. 승리는 오고 갔다. 대치는 계속되었다. 소모는 양쪽을 동시에 깎았다. 자연은 내 편이 아닌 날이 더 많았다. 협력은 쉽게 무너졌고 다시 세우는 데는 훨씬 오래 걸렸다. 그럼에도 기준을 잃지 않은 날들은 남아있다. 승리의 이름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로 남아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어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는 이제 안다. 장수는 승리로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패배한 날의 그 다음 아침, 다시 갑판으로 나간 발걸음이다. 적이 없는 바다를 하루 종일 순찰하고 돌아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날을 일지에 기록한 붓끝이다.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그날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그럼에도 자리를 지킨 날. 그 날들이 쌓여서 전선이 유지되었고, 전선이 유지되어서 다음 전투가 가능했다. 화려한 승리의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버팀의 날들이 있었다. 그 감각이 지금도 어딘가에 조용히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내게는 가장 큰 소리로 들린다.